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온 코티니입니다. 바닐라 라테를 좋아해요. 호주에도 한국처럼 카페 많나요? 호주에 많이 다른 카페 있어요. In Australia,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coffee shops, different corner stores, all run by different people. Korean coffee, I quite like it actually. In Korea, there's quite a lot of different styles of coffee and they like to experiment with coffee as well, so I quite like that. Actually, in Australia, not many people go to Starbucks, but I know that in Korea, a lot of people love going to Starbucks. But I found it interesting when I came here because there's a lot of really, really great small and individually owned cafes. Actually, my friend told me about a story about how great the coffee was in Korea, but I'll tell you a bit about that story a bit later. 여기 세계적인 커피 전문가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15년 동안 전 세계의 커피 문화를 연구해온 그는 서울의 거리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영하의 날씨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도 덜덜 떨면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차가운 음료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문화라고 생각했던 그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 카페에서 만난 젊은 바리스타와의 대화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이 한국의 특별한 문화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밀라노의 전통 카페에서도 뉴욕의 최신 트렌드 매장에서도 한국식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커피 전문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한국의 커피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게 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커피 한 잔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맞이한 첫 겨울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제 이름은 다니엘 워커예요. 저는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커피를 마시는지 연구해 왔어요. 정말 매력적인 일이에요.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면서 커피숍을 방문하고 사람들이 왜 그런 커피를 마시는지 알아보는 일이죠. 이렇게 보면 저는 일종의 커피 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해 12월 아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온은 5도 가리키고 있었어요. 따뜻한 캘리포니아에서 왔기 때문에 밖에 나서자마자 그 차가운 공기가 벽처럼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재킷을 더 꽉 움켜잡고 입에서 나오는 기미 공기 중에 작은 구름처럼 형성되는 걸 봤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택시기사님이 따뜻한 차 안에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저는 손을 비비며 손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의 커피 문화를 연구하러 왔어요. 택시기사님은 웃으셨어요. 아, 그럼 한국의 커피를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한국인들은 커피를 정말 좋아하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풍경을 바라봤어요. 서울은 고전과 현대가 멋지게 어우러진 도시였어요. 고대 사원이 반짝이는 고층 빌딩 옆에 있고 전통시장이 현대적인 쇼핑몰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눈에 자꾸 띄었어요. 사람들이 거리 곳곳에 가득했어요.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고 차가운 바람을 막으려고 얼굴을 스카프로 감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장갑 낀 손에는 커다란 투명한 플라스틱 컵이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이스 커피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을 비볐어요. 겨울 날씨에 아이스 커피를 마신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거리의 모든 모퉁이마다, 지하철역 앞마다, 사무실 건물 앞마다 사람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었어요. 간단한 에스프레소와 찬물로 만든 그 음료를 말이죠. 젊은 직장인들은 회의에 가면서 아이스 커피를 들고 갔고 학생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모여 앉아 농담을 나누면서 아이스 커피를 마셨어요. 심지어 나이 드신 부부들이 오후 산책을 하면서도 그 차가운 음료를 들고 있었어요. 이건 뭔가 이상해.
제가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저는 30개가 넘는 나라에서 커피 문화를 연구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겨울이 오면 사람들이 따뜻한 음료를 마시기 마련이에요. 추울 때는 따뜻한 음료가 마시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날 오후, 저는 호텔 근처 동네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날씨가 정말 추웠고, 캘리포니아에서 온 제 몸은 그 차가운 날씨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커피숍마다 들어가서 잠깐씩 몸을 녹였어요. 그때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여기 커피숍들은 그냥 일반적인 커피숍들이 아니었어요. 곳곳에 정말 많았어요. 한 블록에 3개나 4개씩 있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곳은 작은 구멍가게 같기도 하고, 어떤 곳은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대형 카페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커피숍에서 저는 손님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걸 봤어요. 따뜻한 거 드실래요? 바리스타가 떨고 있는 손님에게 물었어요. 핫 초콜릿도 정말 맛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 손님은 이를 꽉 물고 말했어요. 평소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노트북을 들고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제가 알던 커피 소비 패턴과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보통 추운 날씨에는 사람들이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웃고 있는 친구들 무리를 보면서 저는 이게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특별한 무언가였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옛 친구인 김민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는 한국의 커피 전문가 중 한 명이에요. 민석아, 얘기 좀 해야겠어. 여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 그의 답장이 곧 왔어요.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봤구나. 서울의 겨울, 제 숨결로 핸드폰 화면이 서서히 흐려지면서 저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일이란 걸 깨달았어요. 이제 커피 그 이상의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 거였어요. 이건 단순히 커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편안함과 문화,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이해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때 저는 이게 제 커피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저는 서울에 온 첫 주 동안 가능한 모든 커피숍을 돌아다녔어요. 큰 체인점부터 골목에 숨겨진 작은 카페들, 심지어 편의점의 커피 코너까지 모든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때마다 제 작은 검은 노트를 꺼내서 관찰한 내용을 적을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져서 뻣뻣해졌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추운 날씨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어요. 특히 그들이 사랑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는 더욱 그랬죠. 제 연구는 기본적인 사실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커피는 한국에서 항상 큰 인기가 있던 음료는 아니었어요. 1980년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커피 맛을 본 적도 없었어요. 그들은 인스턴트 커피와 가루 크리머, 설탕을 섞어 마셨죠.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때 첫 번째 대형 커피숍들이 문을 열었고 한국 사람들은 처음으로 에스프레소 음료를 맛봤죠. 전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친구 살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시점이 정말 완벽했어요. 그녀는 전화로 설명했어요. 한국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세계와 연결되었죠.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싶어 했어요. 특히 현대적이고 서양적인 것이었죠. 하지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서양의 커피 문화를 그대로 따라하는 대신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냈어요. 커피숍은 단순히 빠르게 음료를 마시는 곳을 넘어서 사람들과 만나고 공부하고 일을 하거나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공간으로 변했어요. 커피 문화의 성장은 한국의 IT 산업 붐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제 노트에 적었어요. 제가 방문한 거의 모든 카페는 빠른 와이파이와 많은 콘센트, 편안한 좌석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몇 시간씩 그곳에서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음료를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누었죠. 하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 트렌드는 여전히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왜 이 음료였을까요? 저는 몇 명의 단골 카페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어느 오후 저는 홍대 근처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지은을 만났어요. 간단하고 깔끔하고 직관적이에요. 그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게다가 시럽이나 휘핑크림이 들어간 복잡한 음료들보다 가격이 싸요. 학생으로서 우리는 카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중요해요. 그 말이 이해가 갔지만 저는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커피 로스팅 회사들을 방문하고 카페 사장님들과 이야기하고 심지어 지역 바리스타 대회에도 참석했어요. 모든 사람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이유에 대해 각기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음료가 커피 원두의 맛을 진짜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그 음료의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세련되지만 과시적이지 않은 이미지가 매력적이라는 거였어요. 몇몇 사람은 컵 안에서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매력적이었다고도 했어요. 가장 흥미로운 대화는 강남에서 20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신 박 사장님과 나누었어요. 그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트렌드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여름에만 주문했죠. 그녀는 자신이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저어가며 말했어요. 그런데 뭔가가 바뀌었어요. 젊은 직장인들이 사계절 내내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차가운 음료가 긴 근무 시간 동안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죠. 그때부터 습관이 되고 트렌드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저는 트렌드가 어떻게 전통이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마치 피자가 미국 음식이 된 것처럼 차가운 음료가 한국 사람들의 삶의 일부분이 된 과정 같았어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깊이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냥 우연히 붙은 선택이었을 때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알아갈수록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단순히 커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외국의 것을 한국 사람들만의 방식으로 변형시키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낸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커피 문화를 단순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형시킨 거였죠. 저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차가운 커피와 얼음을 담은 사람들을 여러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 각각은 이 이야기의 작은 조각을 대표하는 존재였어요.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새로운 전통이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내일은 민석과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저에게 더 많은 걸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랐죠. 하지만 지금은 제 노트에 관찰과 질문들로 몇 페이지가 채워졌어요. 한국의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대한 집착의 미스터리는 점점 더 이해가 가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알아야 할 것들이 더 많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카페에 20분 정도 일찍 도착했어요. 밖의 추위를 떨쳐내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며 안으로 들어갔죠.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커피의 진한 향기가 마치 담요처럼 저를 감싸는 듯 했어요. 이 카페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었고 주변은 유리로 된 고층 건물들이 겨울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었죠. 저는 창가 근처 자리를 고르며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 중 거의 모든 사람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었고 그들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작은 구름처럼 퍼져나가는 모습이 참 신기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고향인 시애틀에서는 기온이 15도, 섭씨 60도 이하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들 따뜻한 음료로 바꾸는 걸 생각했죠. 민석은 제가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확인하고 있을 때 딱 맞춰 도착했어요. 그가 모습을 드러내자 3년 전 커피 컨퍼런스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키가 크고 날씬하고 직사각형 안경과 언제나 웃고 있는 얼굴이 마치 옛 친구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를 보자마자 웃음이 나왔던 건 그가 손에 들고 있는 큰 아이스 아메리카노 때문이었어요.
그 투명한 컵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다니엘, 정말 오랜만이야. 민석이 말하며 저를 빠르게 안아줬어요. 그가 입고 있는 코트에서 커피콩 향이 은은하게 났어요. 너무 추운 것 같아 보여. 뭘 따뜻한 거라도 주문할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가 들고 있는 음료를 가리켰어요. 사실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온 지 벌써 2주 됐는데 이 날씨에 사람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걸 자주 봤어요. 밖은 섭씨 영하 5도인데요. 민석은 제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스카프를 풀었지만 코트는 벗지 않았어요. 카페 안은 따뜻했지만 서울의 많은 곳처럼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난방을 적당히만 틀고 있었죠. 너,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민석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하며 음성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냥 다르네요. 전 세계의 커피 문화를 연구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봐요. 대화 녹음해도 될까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길게 한 모금 마셨어요. 그가 컵을 양손으로 잡고 손가락을 넓게 벌려 차가운 기운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거의 명상처럼 보였죠. 이걸 이해해야 해, 민석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커피 문화는 독특해. 우리는 미국처럼 커피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자란 게 아니었어. 내가 어렸을 때 1980년대에는 커피는 거의 인스턴트 커피였고 대개 어른들이 직장에서 마시던 거였지. 그런데 1990년대에 모든 게 달라졌어. 저는 민석이 컵에 맺힌 물방울 자국을 따라가며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1990년대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게 일어났지. 한국이 세계와 더 많이 열리기 시작했어. 첫 스타벅스도 생겼고 젊은 사람들이 해외여행도 많이 가게 되었지. 갑자기 커피는 그냥 커피가 아니게 된 거야. 그것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현대적이고 세련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 되었지. 민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하듯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구의 커피 문화를 그냥 따라한 게 아니었어. 그걸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지. 그게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관련이 있나요? 저는 민석이 자리에 앉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거의 손대지 않은 걸 보고 물었어요. 그 음료를 빨리 마시는 게 아니라 경험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 걸 깨달았어요. 민석은 얼굴을 환하게 밝히며 대답했어요. 맞아. 봐봐. 한국에서는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해. 뜨겁고 차가운 것만이 아니라 전통과 혁신 사이의 균형, 유행을 따르는 것과 유행을 창조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말하는 거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그게 간단하고 깔끔하면서도 커피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겨울에 마시는 거? 그건 전혀 다른 이유가 있어. 민석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정말 다른 의미가 있어. 그게 뭔지 말해주세요. 저는 밖에 창문을 지나가는 고등학생들이 각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며 물었어요. 그 아이들은 기온이 영하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건 통제에 관한 거야. 민석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국의 겨울은 정말 혹독해.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몸이 뚫려버리는 느낌이야. 그런데 이런 날씨에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는 건 내가 어떻게 느낄지 내가 결정한다. 날씨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작은 반항의 표시일 수도 있지만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저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몸을 뒤로 젖혔어요.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작은 눈송이들이 창문을 지나쳐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맛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군요.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그냥 맛으로만 끝나는 게 없지. 민석이 말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그건 정체성에 관한 거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지.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음료도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 수 있어. 우리는 또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며 눈이 내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민석이 들려준 이야기마다 제 시각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문화적 특이점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 한국이 어떻게 현대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방식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로 보였죠. 만남이 끝날 무렵 저는 카운터로 가서 말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민석은 그저 알듯이 웃었고 저는 음료를 들고 차가운 밖으로 나갔어요. 빨대 속으로 흐르는 얼음차가 제 손끝을 스치며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죠. 그건 추위와 싸우거나 누군가에게 뭔가를 증명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방법을 찾는 일이었죠. 비록 그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라도요. 민석은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눈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플라스틱 컵을 통해 차가운 기운이 손끝으로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서울에 온 이후 처음으로 겨울 추위가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어디를 가든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보게 됐어요. 강남의 분주한 거리에서 회의에 급히 가는 직장인들의 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는 걸 봤어요. 학생들은 카페 테이블에 모여 앉아 차가운 음료를 마시며 웃고 공부하고 있었고, 심지어 노부부도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고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나누어 마셨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이제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한국 생활의 일부분이 된 거죠. 매일 아침 제 소셜 미디어 피드는 아름다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떤 사진은 대리석 테이블 위에 홀로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찍은 것이었고, 또 어떤 사진은 젊은 사람들이 최신 패션을 자랑하며 찍은 셀피 속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함께 등장하기도 했어요. K-드라마 배우들이 인기 TV쇼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나오며 그 음료가 스타일리시하고 멋지게 보이도록 만들었죠. 편의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미리 만들어 판매하는 섹션이 따로 있을 정도로 다양한 브랜드와 종류의 음료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연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어요. 서울 시내에서 열린 글로벌 커피 서밋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긴 거죠. 컨퍼런스 센터는 거대했고 유리벽을 통해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안에서는 전 세계의 커피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트렌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죠. 저는 앞자리에 앉아 노트를 준비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를 기다렸어요. 첫 번째 발표자는 싱가포르의 유명한 커피 산업 분석가인 사라 첸이었어요. 여러분, 그녀가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그 슬라이드에는 전 세계 커피 트렌드에 대한 그래프가 나타나 있었죠. 여기에서 시작된 단순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선호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보여준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숫자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아이스커피 음료가 스타벅스 매출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가 어디에서 시작된지 아시나요? 바로 한국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녀의 말에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필기를 했어요. 그 다음 발표자는 주요 커피 체인의 제품 개발 책임자인 제임스 마르티네즈였어요. 그는 뉴욕, 런던, 파리에서 새로 오픈한 매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 매장들에서는 한국식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메뉴에서 두드러지게 보였죠. 한국은 이제 서구의 커피 문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이 이제 커피 문화의 흐름을 이끌고 있어요. 점심시간, 저는 근처 카페에서 몇몇 해외 커피 전문가들과 함께 앉았어요. 물론 우리 모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죠. 호주에서 온 커피숍 주인인 리사는 이제 그녀의 고객들이 한국식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요청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에스프레소와 물의 완벽한 밸런스를 원하죠. 그녀가 말했어요. 그들은 한국 소셜미디어에서 그걸 봤고 이제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해요.
캐나다에서 온 커피 로스터인 톰은 한국이 커피 문화를 바꿨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라고 말하며 음료를 저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커피 문화라고 하면 이탈리아 에스프레소나 시애틀 스타일 라떼가 전부였죠. 이제 한국은 전 세계에 새로운 방식을 보여줬어요. 저는 서울에 처음 왔을 때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단순한 음료 선호를 넘어서 훨씬 더 큰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커피라는 익숙한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세계와 나누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남아서 다른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브라질에서 온 젊은 바리스타는 한국의 커피 문화를 배우기 위해 서울로 이사 온다고 말했어요. 태국에서 온 한 레스토랑 주인은 한국식 커피 음료를 중심으로 메뉴를 전면 개편했다고 했죠. 모두가 동의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트렌드를 따르지 않아요. 이제 한국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날 저녁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호텔로 돌아가던 중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가는 사람들을 여러 명 봤어요. 그들 하나하나가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한국은 다른 문화에서 뭔가를 가져와서 그것을 자기만의 것으로 만든 후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적인 영향력이 어디에서든 흐를 수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저는 그 후 몇 달 동안 아시아와 유럽을 여행하며 한국의 커피 문화가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지켜봤어요.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걸 시작으로 단순히 관찰하던 것이 이제는 훨씬 더 큰 흐름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방문한 모든 도시에서 사람들의 커피를 즐기는 방식에 한국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도쿄에서는 한국식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하는 새로운 카페 체인들이 생기고 있다는 걸 봤어요. 젊은 일본 고객들은 그들의 음료를 소셜미디어에 한국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고 있었어요. 카페 분위기 역시 서울의 커피숍을 연상시키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디자인과 부드러운 조명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것 같아요. 상하이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젊은 여성이 말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그 커피숍은 서울에서 가져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직원들조차 한국에서 흔히 보는 간단한 검은색 앞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시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런던을 방문했을 때 쇼어디치에 있는 트렌디한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익숙한 징후들을 바로 발견할 수 있었어요. 메뉴에 서울식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스페셜 음료가 있었어요. 바리스타는 그 음료가 브리튼의 추운 비 오는 겨울에도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고 말했어요. 모두가 한국처럼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해요. 바리스타가 설명하면서 그 음료를 민석 씨가 가르쳐준 대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에스프레소와 물의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고 아이스 큐브는 보통보다 조금 작게 만들어서 완벽한 희석 비율을 맞추는 방식이었어요. 파리에서는 전통적인 카페 문화로 유명한 곳에서 한국어로 이름을 붙인 새로운 커피숍들을 발견했어요. 안주라는 이름의 카페는 매일 아침 긴 줄이 서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젊은 프랑스 고객들이 커피를 주문할 때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섞어 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An iced americano s'il vous plaît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주문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아이스 커피 판매량이 40%나 증가했다고 해요. 전 세계의 주요 커피 체인들은 이제 한국의 카페처럼 보이도록 매장을 리디자인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컵과 빨대까지 서울에서 유행한 스타일로 바꾸고 있었어요. 뉴욕의 한 카페에서 눈이 내리는 날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대학생들을 보며 저는 서울에서 처음 겪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겨울에 차가운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그때 저와 똑같은 장면이었어요. 이제는 수천 마일 떨어진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은 단지 커피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식 카페는 사람들이 사회적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는지까지 바꾸고 있었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한 카페를 방문했을 때 고객들은 커피를 마시러 온 것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을 찍으러 오고 있었어요. 그 카페 주인은 서울의 카페에서 처음 봤던 특별한 사진 촬영 구역을 만들어 놓았어요. 좋은 조명과 매력적인 배경을 제공하며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어요. 이제는 음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베를린의 한 카페 주인이 말했어요. 사람들은 전체적인 한국식 카페 경험을 원해요. 그들은 미학, 음악 분위기를 원하고 커피는 그저 그 일부분일 뿐이에요.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한국이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는 나라에서 그것을 주도하는 나라로 변했다는 점이었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과 유럽에서 커피 문화를 수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만의 독특한 커피 문화를 세계로 수출하고 있었어요. 이 변화는 밀라노에서 열린 커피 엑스포에서 가장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에스프레소의 발상지인 밀라노에서 한국의 바리스타들이 이탈리아 커피 제조업자들에게 새로운 커피 서빙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에스프레소를 발명한 이탈리아인들이 이제는 한국의 혁신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 모든 정보를 제 연구에 포함시키며 저는 정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은 단지 커피를 마시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 후 그 새로운 버전을 세계와 나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문화가 서양에서 동양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든 흐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건 커피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서로 연결된 세계에서 아이디어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한 나라의 작은 트렌드가 어떻게 글로벌 운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한국은 커피 역사 수백 년을 쌓지 않아도 커피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저 창의성과 자신감,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는 용기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 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바쁜 거리는 하얗게 덮여 있었죠. 사람들이 급하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들 대부분은 이제 익숙한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얼음과 진한 액체를 담아 들고 있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는 제 음료를 내려다봤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였죠. 컵을 들 때 얼음이 플라스틱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몇 달 전만 해도 이게 얼마나 이상하게 느껴졌었는지 떠올랐어요. 그때만 해도 추운 날씨에 누가 차가운 음료를 마시려 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카페는 조용했어요. 천장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가끔씩 에스프레소 머신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죠. 근처 테이블에는 대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책을 펼쳐놓고 공부를 하면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책에서 잠시 손을 떼고 음료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 단순한 장면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제가 세계 여러 나라의 커피 트렌드를 연구하던 동안 항상 큰 그림만을 봤었죠. 시장 데이터, 소비 패턴, 산업 통계 같은 것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사람들이 이 음료를 일상에 어떻게 녹여내는지 보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단순히 커피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정체성의 일부분이 된 거죠. 김치나 케이팝처럼요. 하지만 전통적인 문화 요소들과는 달리 이것은 새로 생긴 것이었어요. 외부에서 가져온 것을 한국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낸 거죠. 저는 노트를 꺼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과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써내려갔죠.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인지, 어떻게 한 잔의 음료가
문화적 상징으로 변했는지에 대해 썼어요. 그리고 문화란 과거를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것임을 세상에 보여준 것이라고 적었죠. 글을 쓰면서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 있을 때 나눈 대화들이 떠올랐어요. 긴 회의 중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정신을 맑게 해준다고 말한 직장인, 손자녀들이 마시는 걸 보고 이제는 아침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한 할아버지, 커피 사진을 SNS에 올리며 친구들과 소통한다고 말한 학생. 그 모든 이야기가 저의 이해를 깊게 해줬어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단순한 맛이나 카페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소속감을 의미했어요.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의 일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다르게 해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었죠. 제 태도도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 트렌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비판했었죠. 차가운 날씨에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제 고정관념을 의심하고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쳐줬어요. 다시 창밖을 보니 젊은 커플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나눠 마시고 있었어요. 서로 같은 빨대를 써가며 음료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따뜻한 외투를 입고 차가운 바람에 빨개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차가운 음료에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장면은 때때로 가장 좋은 경험은 처음에는 불편하거나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오후 햇살이 점차 지고 저는 음료를 마시며 노트를 정리했어요.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있었고 한국의 카페에서 보낸 이 조용한 시간들이 그리울 거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배운 중요한 것들을 가져가기로 했어요. 커피 트렌드에 관한 새로운 지식뿐만 아니라 문화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였죠. 눈 내리는 거리를 지나며 호텔로 돌아가던 길, 저는 편의점에 들러 마지막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서 들고 갔어요. 점원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가운 음료를 건네주었죠. 날씨가 꽁꽁 얼어있는 그때도요.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간단한 행동,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일이 한국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들을 항상 떠올리게 해줄 거라는 걸 알았죠. 어떤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나라의 고대 전통이나 유명한 명소를 통해서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는 일상적인 선택들을 통해서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랑하는 방식을 보면서 혁신은 꼭 큰 변화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죠. 때로는 익숙한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른 방식으로 해보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걸요. 마지막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여행은 저를 단순한 커피 전문가가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바꿔놓은 여행이었어요.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해줬고 첫 인상 너머를 볼 수 있게 해줬으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때로는 가장 좋은 이야기들이 가장 간단한 것들 속에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겨울날 차가운 커피 한 잔 속에서도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그날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제 이름은 박지훈이고 지금 국방부 제 사무실에서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앉아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침은 평소와 같았어요. 넥타이를 고쳐 매고 커피를 한 잔 들고 최신 국방보고서를 검토할 준비를 했죠. 저는 고위 국방정책 분석가로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연구하며 보내요. 그런데 2024년 초 그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 들어온 한 통의 초대장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담한 꿈을 여는 초대장이었죠. 장석현 장군과의 회의, KF-22 전투기 프로젝트, 긴급.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장군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분은 단순한 군 지휘자가 아니었어요. 한국 항공우주 분야의 전설이었죠. 사람들은 그분이 항공기 설계를 보고
컴퓨터조차 놓친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KF-21? 그건 우리나라의 최대 비밀이었죠. 바로 우리가 직접 만들고 있는 전투기, 한국에서 말이에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옆에 놓인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투기를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사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건 마치 작은 언덕만 올라본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과 같아요. 그건 수십억 달러, 수천 명의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한 일이고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할 수 없다고 했던 말들이 많았어요. 제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는 한국 전쟁을 겪으셨고 그때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은 제대로 먹을 것도 찾기 힘들었죠. 지훈아, 아버지는 저에게 옛날 흑백 사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무도 한국이 부유하고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우리는 오직 결단력만 있었지. 지금 우리를 봐요. 우리의 스마트폰, 자동차, TV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우리 도시들은 밝은 불빛과 높은 건물들로 빛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뭔가 부족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첨단 전투기를 만들 수 없었죠. 다른 나라에서 사야 했어요. 마치 어른이 부모님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요. KF-21 프로젝트는 그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어요.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10조 원을 약속했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죠. 우리는 그 돈으로 학교를 지어야 해. 병원에 써야 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해. 그들의 걱정은 이해했어요. 10조 원이면 학교를 많이 지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날 아침 장군님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제 발걸음이 다소 가벼워졌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제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걸 느꼈죠. 희망, 아마도. 아니면 자부심, 혹은 두 가지 모두였을까요? 장군님의 비서가 저를 창밖으로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큰 방으로 안내했어요. 선반 위에는 여러 개의 비행기 모형이 놓여 있었고 각기 다른 항공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 장군님이 계셨어요. 군복을 차려입고 책상 옆에 서 계신 모습이었죠. 생각보다 키는 작으셨지만 그분의 존재감은 방을 가득 채웠어요. 아, 박 분석관. 장군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니 의자 하나를 가리키셨어요. 그럼 꿈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엔진이나 무기 시스템에 관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지. 꿈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꿈이요, 장군님? 장군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가 KF-21 모델을 알아본 걸 보고 그것을 들었어요. 모든 위대한 성취는 꿈에서 시작하죠. 70년 전 우리는 먹을거리를 충분히 갖는 꿈을 꾸었어요. 50년 전 우리는 자국의 차를 만드는 꿈을 꾸었죠. 30년 전 우리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꿈을 꾸었어요. 이제 장군님은 모델을 들어 빛에 반사된 날개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날개로 하늘을 지배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장군님은 모델을 책상에 내려놓고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셨어요. 박지훈 분석관, 저는 당신의 분석 보고서를 읽었어요. 기술과 사람을 모두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건 드문 일이에요. 바로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능력이죠. 저는 입이 마르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장군님? 역사의 한 부분이 되고 싶어요? 한국이 다음 큰 도약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는 모델 비행기를 바라보며 그 순간 서울의 스카이라인도 함께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단지 건물과 거리만 보인 게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꿈을 멈추지 않은 한 나라의 이야기가 있었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고 불가능이라는 답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던 나라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장군님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장군님, 영광입니다. 장군님은 다시 미소 지셨는데 이번엔 그 미소가 달랐어요. 강렬하고 결연했죠. 좋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결단력이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장군님은 웃으시며 진짜 가치 있는 일은 결코 쉽지 않죠. 그날 장군님 사무실을 나설 때 제가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죠. 저는 한국의 다음 기적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단지 역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시설의 거대한 경납고로 걸어가면서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비추며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빛의 줄기를 만들어냈어요. KF-21 전투기를 사진으로는 봤지만 직접 본다고 해도 전혀 준비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전투기는 경납고 조명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어두운 회색 표면은 아침 햇살을 반사해 살아있는 듯 보였고 기수는 하늘로 자랑스럽게 솟아 있었어요. 마치 하늘로 발사될 준비가 된 화살처럼요. 뒤로 젖혀진 날개는 사냥 준비가 된 매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 순간 왜 이 전투기를 보라매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갔어요. 젊은 매라는 뜻이죠. 장 장군님이 제 옆에 오셨어요. 그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경납고 안에 울려 퍼졌어요. 예상보다 키는 작았지만 그분의 존재감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깔끔한 제복에는 수십 년의 경력이 묻어 있었고 눈빛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답지 않게 설렘으로 반짝였어요. 어때요, 지훈 씨? 장 장군님이 전투기를 가리키며 물어보셨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아름다워요. 겨우 말했어요. 장 장군님은 제 반응에 만족하신 듯 미소를 지으셨어요. 날아가는 거 보고 싶어요? 저는 손쉽게 고개를 끄덕였고 장 장군님은 저를 데리고 비행장으로 나갔어요. 아침 날씨는 맑고 화창했어요. 시험 비행을 하기에 완벽한 날씨였죠. 걸어가면서 장 장군님은 개발팀이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공기역학을 완성하고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수많은 기술적 난관을 넘어서야 했다고 하셨죠. 오늘 비행은 크레온 47번째예요. 장 장군님이 자랑스럽게 말하셨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죠. 심지어 미국 사람들도 그 기록에 감탄했어요. 우리는 비행기지로 가서 마지막 점검을 시작하는 지상 승무원들을 보았어요. 녹색 비행복을 입은 조종사가 빠르게 손을 흔들며 조종석에 올라갔고 저는 그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보았어요. 비행기 캐노피가 내려가며 부드럽게 소리를 내며 밀착되는 걸 보았어요. 그 다음 몇 분은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전투기의 엔진이 낮은 윙윙거림으로 시작해 점점 강한 굉음으로 변했어요. 그 소리가 가슴 깊숙이 울리며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 같은 진동을 느꼈어요. 엔진의 열기가 비행기 뒤쪽 공기를 일렁이게 했고요. 잘 보세요. 장 장군님이 엔진 소음에 가려져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특별한 걸 보게 될 거예요. KF-21은 처음엔 천천히 움직이다가 점점 속도를 붙였어요. 엔진 소리가 커지며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이륙 지점에 도달했을 때 전투기의 기수가 올라가고 믿을 수 없이 거대한 기계가 지면을 떠올랐어요.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은 너무나 우아해서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조종사는 전투기를 여러 가지 기동을 하며 성능을 뽐냈어요. 전투기는 직선으로 올라가면서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작은 은색 십자가처럼 보였어요. 그 다음에는 급격히 선회하며 공기 중에 우아한 백색 증기 자국을 남겼죠. 그 속도와 기동력은 놀라웠어요.
마치 기계라기보다는 춤추는 무용수처럼 보였어요. 5년 전만 해도 이건 꿈이었죠. 장 장군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보세요. 이걸 우리가 해냈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 한국의 기술, 한국의 결단력으로요. 저는 전투기가 활주로를 낮게 비행하며 지나갈 때 그 속도에 놀랐어요. 지나간 후에는 그 소리가 몇 초 뒤에야 들려왔죠. 그 바람에 옷이 날리고 근처 책상 위에 종이들이 날아갔어요. 몇 명의 지상 승무원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만의 전투기를 가진다는 게 아니에요. 장 장군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투기가 이륙할 때마다 그 안에는 우리 국가의 꿈이 실려 있어요. KF-21이 완벽한 착륙을 하며 활주로에 내려올 때 저 안에서 뭔가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 가졌던 의심은 사라지고 우리가 이루어낸 것에 대한 자부심과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밀려왔어요. 전투기가 제자리를 향해 기지로 돌아가며 엔진을 잠시 멈추자 아침 햇살이 다시 한번 그 표면을 비추며 희망의 등대처럼 빛났어요. 그때 저는 이 비행이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라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임을 깨달았어요. 화요일 아침 6시에 제 전화가 울렸어요. 흐릿한 눈으로 화면을 보니 장 장군님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장 장군님이 이렇게 일찍 전화를 하신다는 건 무언가 큰일이 생겼다는 뜻이었거든요. 지훈아, 8시까지 지휘소로 와야 한다. 장 장군님께서 긴장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늘이야. KF-21을 실제 상대와 대결시켜본다.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준비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건 그냥 또 다른 시험 비행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준비해온 순간이었어요. KF-21이 실제 전투기와 맞붙게 된 거였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이 이 테스트를 위해서였어요. 저는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를 먹고 서울의 아침 교통 속을 지나며 손이 약간 떨렸어요.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이미 북적거리고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들의 머리 위에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지휘소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엔지니어들과 군 관계자들이 컴퓨터 화면 앞에 모여서 시스템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었죠. 장 장군님은 그들 사이에서 평소에 침착한 모습이 아니라 거의 감정을 억누른 채 서 계셨어요. 지훈아, 이거 봐. 장 장군님께서 말씀하시며 큰 화면을 가리켰어요. 화면 속에는 KF-21이 활주로에 앉아 있었고 그 짙은 회색 표면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고도 위험해 보였죠. 마치 공격할 준비가 된 매처럼요. 이번에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했어. 이건 그냥 미사일이 아니야. 300km 이상 떨어져 있어도 정확히 목표를 맞출 수 있지. 저는 캡틴 민이 조종석에 올라가는 걸 지켜봤어요. 라디오를 통해 그녀가 비행 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전문적이었지만 그 안에서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몇 달 동안 훈련을 해왔거든요. 상대 항공기는 세계적인 공군의 4세대 전투기야. 장 장군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이 이 테스트에 동의한 건 우리 KF-21이 실제 전투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야. 시뮬레이션은 한반도 상공 3만 피트에서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화면에서는 KF-21과 그 상대 전투기가 서로를 빙글빙글 돌며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모두들 입을 다물고 지켜봤어요. 갑자기 상대 전투기가 빠르게 돌진해왔어요. 하지만 캡틴 미는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녀는 KF-21을 급격한 회전으로 돌렸고 그 속도에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실신했을 거예요. 하지만 KF-21은 완벽하게 반응했어요. 그 비행 시스템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움직였어요. 저 각도 봐.
한 엔지니어가 소리쳤어요. 컴퓨터가 추진 벡터를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어. 다음 15분 동안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그 공중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지켜봤어요. KF-21은 오르락내리락 회전하며 항상 상대보다 한 발짝 앞섰죠. 그 스텔스 기술 덕분에 추적이 어려웠고 기동성 덕분에 근접 전투에서도 유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캡틴 미는 KF-21을 완벽한 공격 각도로 조정하고 목표를 잠그었죠. 목표 확인,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공격 허가 요청합니다. 장 장군님은 앞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콘솔을 꽉 쥔 손이 하얗게 변했어요. 허가한다. 미티어 미사일이 KF-21의 무장구역에서 부드럽게 발사됐어요. 우리는 화면을 통해 미사일이 정확하게 목표를 추적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비록 시뮬레이션이었지만 제 심장은 쿵쿵 뛰었어요.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했을 때 지휘소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캡틴 미는 끝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3가지 복잡한 기동을 더 보여주었죠. KF-21이 여러 목표를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는 능력을 입증한 거예요. 각 성공마다 관중들로부터 박수가 이어졌어요. KF-21이 착륙하자 장 장군님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훈아, 우리는 전투기를 시험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와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음을 증명한 거야. 저는 방안을 둘러봤어요. 수많은 시간을 들여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만들어낸 엔지니어들, 이 프로젝트를 믿고 함께해온 군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대표하는 젊은 기술자들. 그들의 눈빛에서 제가 느낀 자부심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KF-21은 전투 시험을 통과한 것 이상을 해냈어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단순히 큰 꿈을 꾸는 나라가 아니라 헌신과 혁신, 그리고 변함없는 결단력으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 거예요. 캡틴 민이 조종석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얼굴에 가득한 자부심을 보았을 때 저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성공적인 전투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제 핸드폰은 동료들과 기자들의 메시지로 계속 울리고 있었죠. 그들은 KF-21의 놀라운 성능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저는 처음 의심과 불확실함이 가득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책상으로 가는 길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책상 위에는 국제신문들이 쌓여 있었어요. 모든 신문의 첫 페이지에는 KF-21이 푸른 한국 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엘리트 전투기 클럽에 합류. KF-21 그 가치를 입증하다. 항공우주 분야의 새로운 강자. 그날 오후 장 장군님이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평소에는 엄격한 모습이었지만 이번엔 미소를 띠며 서울 거리에서 사람들이 축하하는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봐, 지훈아 라고 하시며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셨어요. 사람들이 KF-21을 한국의 자랑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런데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기술만이 아니야. 이 프로젝트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은 거지. 장 장군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전국을 여행하며 학생들과 대학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학생들은 갑자기 항공우주 엔지니어가 되기를 꿈꾸기 시작했죠. 대전에서는 과학 박람회에 KF-21의 자세한 모형을 만든 중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정성 들여 만든 각 부위를 설명할 때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갔어요. 전 세계의 국방 관계자들이 우리 시설을 방문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오후 한 미국 장군이 저에게 손을 흔들며
우리가 예전엔 너희의 선생님이었지. 이제 우리는 너희에게 배운다. 고 말했던 일이 기억나요. 그 말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성공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어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비법을 알고 싶어 했죠. KF21 시설의 보안을 2배로 강화해야 했고, 어느 날 밤에는 낯선 차들이 제 집 뒤를 따르기도 했어요. 장 장군님은 우리에게 소셜미디어나 심지어 가족들과도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어요. 계속해서 기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은 매우 컸어요. 우리 팀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일했고, 전 세계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전투 시뮬레이션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한국의 혁신과 결단력의 결과임을 증명해야 했어요. 어느 날 사무실에서 기술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저는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어요. 1970년대, 아직 한국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전자제품 수리점을 앞에 두고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아버지께서는 항상 지훈아, 우리나라가 작지만 우리의 꿈은 크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지금의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KF21의 경제적 영향도 점점 더 뚜렷해졌어요. KF21에 대한 주문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쏟아지기 시작했죠. 우리 항공우주 산업은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고, 전투기 부품을 만드는 작은 회사들이 점점 더 큰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부산에 있는 한 공장에 방문했을 때 그곳의 여성 사장님은 KF21 프로젝트 덕분에 회사 규모가 1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커졌다고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를 감동시킨 것은 편지들이었어요. 매일 저는 KF21의 성공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공유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한 할아버지는 손자가 이제 조종사가 되기를 꿈꾼다고 썼고, 한 어린 소녀는 구름 속을 나는 전투기의 그림을 보냈어요. 한국전쟁 참전용사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해진 모습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느 저녁 제가 사무실을 떠나려고 할 때 한 무리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항공기 경납고에 모여 KF21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음 버전에 대한 개선점을 열정적으로 논의하고 있었죠. 그들의 에너지는 제가 이 프로젝트에 처음 합류했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이룬 성공이 결코 자만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꿈을 꾸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을이 겨울로 바뀌면서 KF21은 계속해서 기록을 깨고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각 시험 비행에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능력을 발견했죠. 그 전투기는 이제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있었어요. 한때 우리를 의심했던 국가들은 이제 파트너십과 공유 계약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되돌아보면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이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증거였죠. 우리는 세계의 선도적인 항공우주 국가들 사이에 당당히 자리 잡았고, 그것을 해낸 방식은 바로 결단력, 혁신, 그리고 언제나 우리 국민들을 정의해온 꺾이지 않는 정신이었어요. 활주로 끝에 서서 저는 또 다른 KF21이 아침 하늘로 이륙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태양이 막 떠오르면서 비행기의 매끈한 금속 표면이 주황과 금색으로 물들었죠. 이번 달에 우리가 생산한 10번째 전투기였고, 그마다 첫 번째 비행기를 만들 때 느꼈던 신기함과 같은 감정이 들었어요. 중요한 시험 비행을 한 지 3년이 지났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한 대의 프로토타입이 있던 공장은 이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죠. 수백 명의 숙련된 직원들이 목적을 가지고 공장 안을 바쁘게 오가며 제가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정말 놀랍지 않아요? 장 장군님이 제 옆에 나타나며 말했어요.
그의 머리가 좀 더 회색을 띠긴 했지만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빛의 결단력은 여전히 변함없었어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 초기에 의심스러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말했죠. 지금 우리는 전투기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우리는 항공우주 산업 전체를 바꾸고 있잖아요. 우리는 함께 생산시설을 걸어 다녔어요. 기계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로봇과 인간이 함께 협력하며 각 비행기를 조심스럽게 조립하고 있었어요. 각 작업장마다 그 나름의 이야기가 있었죠. 한 곳에서는 기술자들이 획기적인 거리에서 여러 목표를 추적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는 KF-21을 적의 탐지를 거의 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스텔스 코팅을 정성스럽게 입히고 있었어요. 뭐가 제일 자랑스럽냐면 장 장군님이 말하며 거의 완성된 전투기 옆에서 멈췄어요. 기술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입니다. 저기 봐요. 그는 컴퓨터 화면 앞에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젊은 엔지니어들을 가리켰어요. 저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를 꿈꾸며 자란 학생들이에요. 이제 그들은 여기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장군님 말이 맞았어요. KF-21은 한국 청년들 안에 뭔가를 불러일으켰어요. 항공우주 공학 전공을 위한 지원자가 3배로 증가했어요. 전투기의 부품을 만드는 작은 회사들이 이제는 주요 기업으로 성장했죠. 이 프로젝트는 혁신의 생태계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투어를 계속하면서 제 자신의 여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분석가였던 제가 이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되었죠. 대담한 비전이 어떻게 단순히 산업을 넘어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지를 직접 본 거예요. 장군님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새로운 시설 구역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이제 이곳에서 마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 안에는 차세대 전투기를 위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연구팀들이 있었어요. 일부는 비행기를 더 가볍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재료들을 테스트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전투 중 조종색에 몇 초 차이로 우위를 줄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죠. 이제는 단순히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한 젊은 연구원이 제게 신나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아무도 본 적 없는 걸 만들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KF-21을 직접 보기 위해 온 국제 방위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했어요. 방안은 한때 우리에게 군사 기술을 가르쳤던 나라들의 대표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이제 그들은 잠재적인 고객으로 와서 우리의 성공에서 배워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또 그들의 인상 깊은 표정을 보면서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께서는 진정한 힘이란 강력한 무기를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날 사무실로 돌아가며 저는 프로젝트의 역사를 담은 벽을 지나쳤어요. 첫 프로토타입, 시험 비행, 승리와 도전의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새로운 사진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최근 공개 전시회에서 KF-21 조종석에 앉아있는 한국의 한 10대 소녀의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비친 영감 어린 표정은 제가 그 나이 때 한국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꿈꾸던 제 모습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던 중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또 다른 KF-21이 야간 시험을 위해 이륙하는 소리였죠. 창밖으로 그 비행기의 불빛이 어두워지는 하늘로 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또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KF-21은 이제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용기와 헌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증명이었죠. 그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어딘가에서 또 다른 젊은 한국인이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내일 자신이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상상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KF21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세대와 세대를 거쳐 영감을 줄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요. 그것은 미래가 그것을 만들어갈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속한다는 걸 보여주었죠. 그리고 한국에겐 그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어요.